자, 우리가 바로 독서 지문이 어려운 이유. 그 중에서도 경제나 과학 지문이 어려운 이유는 바로 요 지문처럼 이제 그래프를 이용한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그래프 이제 문제의 가장 좀 기본적인 내용의 그런 지문,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그래프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판단해야 되는가, 요거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2020년 고2 9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경제학 들어가기 위한 지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준비됐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가계, 기업, 정부는 경제 주체로서 가계는 소비, 기업은 생산, 정부는 정책 결정 시 합리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때 사회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죠. 바로 우리 사회를 일으키는 세 가지 이제 경제 주체하면 가계, 기업, 정부 이렇게 세 가지를 뽑는다. 이런 내용이고,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바로 뭐다? 합리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때 얘기하는 합리적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그렇죠? 자, 이것은 바로 편익과 비용을 충분히 고려를 하는 그러한 선택을 합리적 선택이라고 하는데, 이때 자, 편익에서 비용을 뺀 순편익이 가장 큰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합리적 선택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도 지금 뭡니까? 간단하긴 하지만 공식이 하나 등장을 했죠. 이런 거는 선생님이 항상 적어주라고 했습니다. 바로 순편익이라고 하는 것은 이꼴 바로 뭐다? 편익 마이너스 비용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이때 자, 편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편익이라 어떤 선택을 할 때 얻는 이득을 우리는 편익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이때 기업의 판매 수익과 같은 금전적인 것도 편익에 포함이 되고, 거기에 플러스 소비자가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정신적 만족감과 같은 비금전적인 것도 전부 다 편익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여기서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암묵적 비용 중에서 가장 큰 것과 그 다음 명시적 비용을 합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비용도 우리가 공식으로 정리해보면 바로 뭐다? 비용은 암묵적 비용 중 가장 큰 것 더하기 바로 명시적 비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암묵적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자, 암묵적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선택으로 인해 포기한 다른 대안의 가치를 암묵적 비용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비용에 포함되는 것은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암묵적 비용 중 가장 큰 것. 즉, 이거를 풀어서 설명하면 바로 뭐다? 어떤 선택으로 인해 포기한 다른 대안의 가치 중에 가장 큰 게 비용에 포함된다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면서 포기한 그 다른 가치 중에 가장 큰 거를 여러분들은 사실 중학교 과정에서 하나의 단어로 배웁니다. 혹시 이거 무슨 단어로 표현하는지 기억납니까? 내가 어떤 거를 선택할 때 포기한 것 중에 가장 큰 비용, 이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암묵적 비용 중 가장 큰 거는 중학교식으로 얘기하면 기회비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기회비용은 바로 뭐다? 내가 어떤 걸 선택할 때 포기한 가치 중에서 가장 큰 거를 기회비용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명시적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선택을 할 때 화폐로 직접 지불하는 비용을 명시적 비용이라고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지워도 되겠죠? 그쵸? 자, 요 내용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자, 합리적 선택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데, 자, 먼저 개념을 보게 되면 합리적 선택은 그쵸? 자, 바로 생산이란다.
경제 주체들이 선택을 할 때 고려할 점을 바로 합리적 선택이라고 하고, 자, 그럴 경우 이 합리적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편익과 비용을 고려해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이 합리적 선택은 바로 뭐다? 순편익. 순편익이라고 하는 것은 이꼴 편익에서 비용을 뺀 요 순편익이 가장 큰 것을 선택을 하는 걸 우리는 합리적 선택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이 경우에 등장하는 자, 편익과 비용을 보게 되면, 자, 첫 번째 편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선택을 할 때 얻는 이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편익은 바로 뭐다? 바로 금전적인 것. 그 다음 비금전적인 것. 그렇죠?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포괄하는 개념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암묵적, 자,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죠. 암묵적 비용 중 가장 큰 것 더하기 명시적 비용을 나타내는데, 여기서 암묵적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비용은 바로 뭐다? 어떤 선택으로 포기한 다른 대안의 가치를 나타내고, 그 다음 명시적 비용은 바로 화폐로 직접 지불하는 비용을 명시적 비용이라고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자, 여기서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지만 사실 편익이라고 하는 것과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만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죠? 편익도 보면은 뭡니까? 비금전적인 것, 즉 내가 이 물건을 사용함으로써 만족하는 것도 전부 다 편익에 속하는 요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비용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뭐다? 암묵적 비용. 내가 이 선택을 해서 포기한 다른 대안의 가치도 우리는 그 비용 속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물건의 가격만으로 우리는 이것의 편익과 비용을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도 우리가 조심을 할 필요는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바로 뭐다? 우리는 그냥 이런 것만 가지고는 뭡니까? 이 선택이 과연 진짜 합리적인 선택인가 합리적인 선택이 아닌 것인가를 구분하기가 사실 어렵다는 내용이 된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뭡니까? 순편익을 다른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 방법을 또 사실 이제 이거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아까 뭡니까? 위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순편익이 가장 큰 것을 선택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이 순편익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면 바로 뭐다?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이 같을 때 최대가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한계 편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바로 뭐다? 어떤 선택에 의해 추가로 발생하는
편익을 우리는 한계 편익이라고 하고, 반면에 또 한계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그 선택에 의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우리는 한계 비용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볼펜을 한 개 더 살지 고민하고 있는 소비자의 한계 편익은 볼펜을 한 개 더 사는 데에서 추가로 얻는 만족감이며, 한계 비용은 볼펜을 한 개 더 사기 위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우리는 한계 비용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 개념이 중요해지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바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이제 수치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기업은 상품을 얼마나 생산하면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을 고려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을 고려를 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기업 입장에서 한계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상품 생산량을 한 단위 증가시키는데 추가로 드는 비용을 한계 비용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한계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상품을 한 단위 더 생산하여 판매할 때 추가로 얻는 수입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근데 우리가 주의할 점은 바로 뭐냐면, 한계 비용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물건을 더 생산한다라는 개념으로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점이에요. 알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공장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공장에서 진짜 막 풀로 가동해가지고 물건을 생산하더라도 한 달 동안에 최대로 생산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1000개라고 해봅시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들이 파는 상품이 막 인기를 끌어가지고 판매량이 막 늘었어. 알겠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1500개, 1800개 이렇게 생산을 해야 돼.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뭡니까? 공장을 하나 더 늘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죠? 생산량을 늘려야 될 것 같으니까. 그치?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사실 그저 생산량만 늘릴 수 있는 게 아니야. 아까 얘기했듯이 이 공장 하나만 가지고는 뭡니까? 한 달 동안 풀로 생산해도 한계가 1000개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공장을 하나 더 설립하는 거를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한계 비용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다?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뭐 땅을 매입하든지 빌리든지 어쨌든 땅의 가격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리고 공장이라고 하는 시설을 만드는데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공장 안에 만드는 여러 가지 생산 설비를 갖추는데 비용이 들어가겠죠. 거기에 이제 뭡니까? 그 공장을 운영하려면 역시 공장에서 일할 노동자를 고용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럼 노동자에 대한 임금이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그 외에 여러분들이 가장 단순하게 생각하는 당연히 추가로 생산하는 것만큼의 이제 뭡니까? 재료가 들어갈 거 아니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한계 비용이라고 하는 건 이렇듯이 사실 재료만 늘려가지고 우리가 더 생산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개념으로 볼 수가 없는 거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완전 경쟁 시장에 있는 기업이라면 상품의 시장 가격 그 자체가 한계 수입이 된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글에서 여러분들을 제일 멘붕에 빠뜨린 제일 간단하면서도 함정 문장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수의 공급자와 수요자로 구성되어 있고 거래되는 상품이 동일하다는 거야. 이거는 이제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내용이죠. 없는 개념의 일종의 관념적인 시장입니다. 왜?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마트에 갔어. 나는 감자칩을 좋아해서 감자칩을 사려고 해. 근데 감자칩만 해도 만드는 회사도 다양한데 그 만드는 회사마다 다 똑같은 감자칩이야? 아니잖아, 그치? 어떤 데는 뭐 어니언맛, 어떤 곳은 뭐 오리지널 소금맛, 어떤 곳은 뭐 스파이시한 스파이시맛, 어떤 곳은 피자맛, 다 달라. 그리고 한때 유행했던 허니버터칩 같은 그런 맛도 있고 여러 가지 맛들이 있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이런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완전 경쟁 시장은 개념적인 시장인데, 이 개념적인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이거는 모두가 다 동질적이기 때문에 개별 공급자나 수요자가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그러한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바로 뭐다? 시장 가격이 이꼴 한계 수입이 된다는 겁니다. 왜? 내가 그 물건을 팔면 그만큼만 돈만 버니까. 알겠죠? 자,
즉 기업이나 소비자는 시장에서 결정된 상품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며 이 가격이 기업의 한계 수입이 된다. 상품을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져 시장 수요가 증가하여 상품 가격이 오른다면 한계 수입도 그만큼 동일하게 오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역시 이 부분을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세 번째, 그렇죠? 자, 기업의 경우, 그렇죠? 기업은 바로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럴 때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바로 한계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상품 생산량을 한 단위 증가시키는데 추가로 드는 비용을 나타내고, 두 번째 한계 수입은 바로 뭐다? 상품을 한 단위 더 생산하여 판매할 때 추가로 얻는 수입을 한계 수입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주의할 점은 바로 뭐다? 자, 완전 경쟁 시장의 경우 어떻다? 바로 시장 가격이 이꼴 한계 수입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다음 문단을 보도록 합시다. 자, 생산을 계속할 때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기업은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일치하도록 생산량을 조절해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 말은 바로 뭐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일치하면은 어떻게 된다? 이윤이 극대화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의 입장에서도 바로 뭐다? 한계 수입과 이꼴 한계 비용이 동일할 경우에 바로 뭐다? 이윤이 극대화된다. 즉 사람의 입장에서도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할 때 뭡니까? 이윤이 극대화되듯이 기업도 역시 마찬가지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일치할 때 이윤이 극대화된다는 거죠. 자, 한계 비용이 한계 수입보다 큰 경우에는 상품 생산량을 한 단위 더 줄일 때 그로 인해 추가로 절약되는 비용이 줄어들 수입보다 크므로 생산량을 줄여 이윤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와 반대로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보다 큰 경우에는 생산량을 늘려 이윤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생산을 계속할 때 이윤이 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실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손실이 발생하는지 판단하는 것도 기업 입장에서 중요하다. 이때 고려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뭐다? 평균 비용이라는 거죠. 자, 평균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어떤 양의 상품을 생산하는 데 투입된 총 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평균 비용을 공식으로 만들면 어떻게 나눌 수 있다? 평균 비용은 이꼴 바로 뭐다? 그렇죠? 생산량 분의 그렇죠? 바로 총 비용을 가지고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상품을 한 단위 생산하는 데 드는 평균적인 비용을 말한다. 여기에서 총 비용은 바로 뭐다? 고정 비용과 가변 비용으로 구분된다. 그러면 총 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꼴 뭐다? 고정 비용 더하기 가변 비용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한계 비용이 총 비용 중 가변 비용에만 영향을 받는 것과 달리 평균 비용은 고정 비용과 가변 비용에 모두 영향을 받는다. 왜? 고정 비용이 늘어나도 분수에서 분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총 비용은 증가하는 것이고 가변 비용이 늘어나도 뭡니까? 분수에서 분자가 증가하는 거니까 총 비용은 증가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자, 고정 비용은 여기서 고정 비용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다? 생산량에 따라 변하지 않고 일정한 크기를 유지하는 비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산량이 많든 적든 매달 똑같이 내야 하는 임대료가 바로 그 예라는 거죠. 자, 그런데 반면에 가변 비용은 생산량에 따라 달라지는 비용을 나타내는데 각종 재료비, 상품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추가로 고용하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보수 등이 그 예가 되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기업의 같은 경우, 기업 경우에는 세 번째, 그렇죠? 평균 비용을 가지고 손실 여부를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평균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상품을 한 단위 생산하는데 드는 평균적 비용을 나타내고, 자, 이 평균 비용은 그러니까 이꼴 바로 뭐다? 생산량 분의 총 비용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다시 얘기하면 생산량 분의 바로 고정 비용 더하기 가변 비용,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고정 비용은 그렇죠, 바로 생산량에 따라 변하지 않는 비용을 나타내죠. 그리고 반면에 가변 비용은 생산량에 따라 변하는 비용이 된다는 거죠. 즉 쉽게 말하면 아까 여러분들이 공장을 하나 더 지을 때 바로 뭡니까? 공장을 아까 만들기 위해서 땅을 매입하거나 임대를 하게 되면 땅값이 들어가는 거. 이 땅값은 고정 비용이 되죠. 그렇죠? 그다음 공장을 만드는데도 어쨌든 그 돈은 일정하게 똑같이 들어가죠. 그래서 공장을 설립하는 비용, 그 다음에 공장 안에 설비를 갖추는 비용,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고정 비용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반면에 생산량에 따라서 뭡니까? 이 공장이 고용해야 되는 인원의 수는 변하잖아. 내가 생산을 공장 하나를 만들었더라도 이 공장에서는 조금만 더 생산하면 되면은 인원을 적게 뽑을 것이고, 반면에 앞에 있었던 공장이랑 똑같이 뭡니까? 생산할 거면 똑같은 인원을 뽑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고용하는 인원에 대한 임금이라든지 혹은 생산할 때 들어가는 재료비, 재료도 역시 바로 생산량에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가변 비용에 속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기업은 자, 손실이 발생했는지 평균 비용을 통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자, 총 비용을 전부 회수하는 것이 언제라도 가능한 기업이 완전 경쟁 시장에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기업은 평균 비용을 상품의 시장 가격과 비교해보고, 만약 가격이 바로 뭐다?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생산량이 얼마이든 그 가격의 상품을 판매해보았자 손실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것이다. 그렇다면 투입된 총 비용을 전부 회수하여 손실을 막는 것이 이 기업의 합리적인 결정일 수 있다. 기업이 의도한 생산량에서의 평균 비용이 시장 가격보다는 낮아야 이윤이 남는데 어떻게 해서도 손실을 피할 수 없다면 생산을 계속할 것인지 신중하게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평균 비용은 한계 비용과 더불어 기업이 생산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유용하게 활용된다라는 것. 즉 바로 뭐다? 자, 이 문단에서 결국 얘기하는 것은 바로 뭐다? 평균 비용이, 그렇죠? 바로 한계 비용. 자, 그런데 앞에서 얘기했듯 완전 경쟁 시장에서 한계 비용은 바로 뭐다? 시장 가격과 같다고 했죠. 그래서
한계 비용보다 커야지만이 바로 뭐다? 이윤이 발생을 하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평균 비용보다 한계 비용이 커버리면은 오히려 어때? 그렇죠. 평균 비용, 쏘리. 이거 반대로 해야 되는구나, 쏘리. 그래서 평균 비용이 시장 가격보다는 낮아야 이윤이 발생하는 거야. 그치? 반대가 되면 오히려 손해만 발생하니까 생산을 안 하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이득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합리적 선택을 중심으로 생산에 관한 기업의 의사결정을 살펴보는 것은 경제활동을 더 잘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기업의 생산활동은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해주고 고용 증가, 경제성장 등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나중에 기업을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혹은 다른 기업에 들어가서 이제 뭡니까? 그 일을 하더라도 그 기업의 내부에는 여러 부서가 있는데 그 중에는 기업의 규모나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하고 하는 그런 일종의 총괄 부서들도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기업에 관련된 일을 할 때 이렇게 그 기업의 향후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런 한계 비용, 한계 수입 같은 한계 편익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외에도 평균 비용 이런 것들을 반드시 고려해야지만 어떻게 여러분들이 기업으로서 이윤을 남길 수 있을지 없을지를 결정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내용은 여기까지 끝이지만 사실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조심해서 봐야 될 거는 자, 바로 다음 페이지에는 바로 뭡니까? 요 5번 문제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보기는 완전 경쟁 시장에 있는 어느 기업에서 생산하는 상품과 관련된 비용과 수입을 나타낸 것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바로 요 그래프 문제가 등장을 하게 돼요. 알겠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이 문제는 함정이 하나 존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바로 그것은 뭐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 풀어보라고 할 시간은 없기 때문에 바로 풀이를 할게요. 알겠죠? 이 문제의 가장 결정적인 함정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문제를 찬찬히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문제의 제일 큰 함정은 바로 한계 수입이 제시가 되지 않았어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한계 수입은 지문에서 제시가 됐습니다. 알겠습니까? 한계 수입은 뭐라고 볼 수 있다? 바로 물건의 시장 가격이 바로 뭡니까? 이 비용 또는 수입. 그렇지? 즉 시장 가격이 이꼴 기업의 한계 수입이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이 문제의 제일 큰 함정이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요것만 해결되면은 이 문제는 사실 정말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봅시다. 현재 생산량은 QO 요 지점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상품의 시장 가격은 PO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PO의 시장 가격을 나타내는 요 그래프와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현재 생산량을 나타내는 QO의 그래프에서 이 현재 생산량에 있는 한계 비용 곡선 요 그래프를 비교해 봤을 때 현재 이 QO 지점에서는 바로 뭐다? 이 QO 지점은 한계 비용과 그렇죠? 바로 시장 가격이 일치하는 그 지점이고 이 시장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였다? 바로 한계 수입과 같은 내용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QO 지점에서는 바로 뭐다? 이윤이 극대화되는 지점이다라는 걸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또다시 보면은 이 물건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평균 비용 곡선이 이렇게 있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평균 비용 곡선과 시장 가격을 비교하니까 이만큼의 차이가 발생을 했잖아.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만큼의 차이가 바로 뭐다? 기업의 이윤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그렇죠? 왜? 내가 들어간 비용은 이만큼 들어갔는데 물건을 이 가격에 팔고 있으니까 그 차익이 바로 뭡니까? 이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된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보기를 한번 봅시다. 자, 생산량은 QO로 유지하면 평균 비용이 한계 수입보다 작으므로 이윤이 극대화되겠군. 자, 요 설명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요 설명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생산량을 Q5로 유지하면 평균 비용이 한계 수입보다 작으므로 이윤이 극대화되겠군. 자, 바로 이 선지가 이 문제의 두 번째 함정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생산량을 Q5로 유지하면은, 그쵸? 이윤이 극대화되는 거는 맞아요. 아까 얘기했잖아. 그치? 그죠? 그런데 평균 비용이 한계 수입보다 작기 때문에 이윤이 극대화되는 게 아니죠. 아까 본문에서 뭐라고 그랬어? 이윤이 극대화되려면 뭐가 돼야 된다? 한계 수입과 수입, 즉 시장 가격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기 때문에 극대화된다고 설명을 해야 올바른 설명이 되는 거지. 평균 비용이 한계 수입보다 작기 때문에 이윤이 극대화된다. 이렇게 설명하면은 절대 틀린 내용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윤의 극대화는 솔직히 우리가 이 그래프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특히나 한계 비용 곡선을 빼버리면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그 본문에서 제시한 게 바로 뭐다?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일치할 때 이윤이 극대화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한계 기윤의 극대화에 대한 설명은 이걸로 설명해야 맞는 설명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 같은 경우는 시작과 끝의 부분의 내용이 같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착각하는 내용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2번 선지를 봅시다. 자, 생산량을 Q2로 늘리면 한계 비용이 한계 수입보다 커지므로 이윤이 남지 않겠군이라는 거죠. 그쵸? 자,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자, 지금 같은 가격에, 그쵸? 같은 가격에 생산량이 Q2가 돼요. 그러면 요점이 되겠죠. 그쵸? 근데 여전히 바로 뭡니까? 평균 비용 곡선은 여기에 아래에 여기서 위치를 하게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역시 바로 뭐다? 이윤은 줄기는 하지만 이만큼의 이윤은 여전히 존재를 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다? 이 경우는 한계 수입보다, 한계 비용이 한계 수입보다 커지므로 이윤이 남지 않겠군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어떻게 표현해야 된다? 바로 평균 비용보다, 그렇죠? 시장 가격이, 자꾸 헷갈리네. 시장 가격이 더 크기 때문에 이유는 존재를 한다는 거야. 다만 뭡니까? 시장 가격과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극대화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유는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3번 보도록 합시다. 가격이 P5로 유지되면 생산량을 Q1으로 줄여도 한계 비용과 평균 비용이 모두 줄어들기 때문에 이윤에는 변화가 없겠군이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가격이 P5로 유지가 되면은, 그쵸? 생산량을 Q1으로 줄여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쵸? 자, 요 지점에서 만나게 돼요. 알겠죠? 그런데 한계 비용 곡선은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치? 자, 그러면 이 경우는 어때? 바로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자, 아까 설명에서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일치할 때 이윤이 극대화된다면은 일치하지 않으면 이윤은 무조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일치할 때만 극대화가 되니까 일치하지 않으면 이윤은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윤에는 변함이 없는 게 아니라 감소를 한다 라고 보는 게 맞는 표현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자, 4번을 보도록 합시다. 시장 수요의 감소로 가격이 P1이 되면 생산량을 Q1으로 줄여야 평균 비용이 제일 적게 들어가므로 손실을 0으로 만들 수 있겠군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뭡니까? 시장 가격이 P1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생산량을 Q1으로 줄이게 되면은, 자, 요 지점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경우는 우리가 뭘 봐야 된다? 바로 평균 비용 곡선을 봐야 됩니다. 평균 비용의 곡선을 보면 Q1 지점은 여기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그 말은 바로 뭐다? 이 경우는 4번의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된다? 바로 평균 비용이 시장 가격보다 크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바로 뭐다? 무조건 손실이 발생을 하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손실을 0으로 되는 게 아니라 바로 뭐다? 손실을 증가시킨다는 거죠. 무조건 손실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5번을 봅시다. 시장 수요의 증가로 가격이 P2가 되면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보다 커지므로 생산량을 Q2에 가깝게 늘릴수록 이윤이 증가하겠군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P2를 보면은 그래프가 여기에 위치를 하게 되죠. 그 다음 생산량은 그래서 Q2로 늘리게 되면 자, 여기서 지금 만나게 되죠. 그러면 이 Q2 지점도 역시 바로 뭐다? Q2와 P2 지점도 역시 바로 뭐다?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일치를 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Q5에서 P5를 유지할 때보다 생산량도 늘어났고 시장 가격도 증가를 했잖아. 그렇지?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두 개가 둘 다 일치를 하더라도 뭡니까? 그 두 개를 비교해보면 당연히 늘어난 쪽의 이익이 더 크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5번은 맞게 되는 거고 답은 5번이 그래서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분석하는 문제가 여러분들 경제 지문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을 차지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접하면서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오늘 한 것 중에 혹시 다른 거 궁금한 거 있습니까?